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의 김성훈 실장입니다. 오늘 그 제2회 진입포럼 기후환경 세미나에 유튜브를 통해서 출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50 탄소 중립 지금 국가적으로 시나리오 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국가 NDC 목표의 재수립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 상당히 좀 먼 기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NDC는 2030년까지고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임박해 있는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금융산업, 이 탄소 중립에 맞는 금융산업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도 들을 수 있었고요. 국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분의 변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수송 부분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플라스틱 등 이제 자원 재순환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분산 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와 기술이 공유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토론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 발표해 주신 분이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유튜브에 질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일단 답변은 이제 네스파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스파에서 이 폐어망을 이제 재생 가능한 나일론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일단 질의가 이렇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해안가 소도시의 경우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와 공급 협력 및 폐어망 수급 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스파에서 네스파 정택수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스파 정택수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자체와 공급 협력 및 폐어망 수급 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은 없는지로 질문을 주셨잖아요. 우선 현재 지자체랑 공급 협력을 체결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원화되려고 하던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소싱하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어망이 폐 통발이나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로프류 같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따로 폐어망만 선별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자체 단위 그리고 어촌 단위로 해양 폐기물을 별도로 집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이 이런 폐어망을 자원하는데 적극적인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이런 폐기물들을 별도로 집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집화할 수 있는 장소를 두어서 그쪽에서 어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데요. 국내도 점차 이런 해양 폐기물 자원순환, 더 나아가서는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이런 폐기물들이 지정 장소에 배출되고 그 다음에 소재별로 구분돼서 자원순환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스파 정택수 대표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뉴인텍의 서영렬 전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차에도 냉매가 들어가겠죠. 들어갈 텐데 친환경적으로 사용 및 폐기되고 있느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냉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폐기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석유가 아닌 전기로 운행한다고 해서 친환경차가 아니라 폐차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 친환경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인텍의 서영렬입니다. 예, 물론 전기차에도 냉매는 들어가는데 내연기관차처럼 그렇게 엄청난 열을 일부러 식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냉매는 없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전기차가 되면은 차량 앞에 있는 그 레디에이터라고 하죠.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걸로 봐서 아마 냉매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고, 전기차에도 틀림없이 냉매는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소량 일부 국한적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희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석유가 아닌 전기로 운행한다고 해서 친환경차가 아니라 폐차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그 전기차 회사들이 기존까지와의 그 배출가스 기준에 의한, 그거에 의한 관리뿐만 아니라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 예,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최종 리사이클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차가 어느 정도까지 그 탄소 배출을 하느냐, 그 독색가스, 그린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평가를 하고, 이것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도록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OEM들이 그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OEM의 자동차 부품의 특정 일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전부 다 가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경영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에너지 소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가 얼마나 진짜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느냐가 진짜 친환경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오늘 그 산업단지공단의 한정훈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은 그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준공된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화를 적용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월시와 창원, 구미, 남동, 그리고 대구 성서, 여수, 광주 첨단 이렇게 7개 산업단지에서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정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스마트 그린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뭐 기업체 수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가지고 거점 산단인 경우에 뭐 신청을 하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뭐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질문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뉴인텍 지금 그 서영렬 전무님한테 질의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 냉매는 지구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1000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매 회수와 처리에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 최근에 지금 프레온 가스가 지금 그 이제 오존층을 파괴해서 뭐 지구 그 환경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금지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냉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런 가스 냉매가 아니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냉매는 액체입니다. 액체고 액체로 일부 아주 소량의
그 배러리가 과열되고 배러리를 매니징하는 시스템이 과열되는 것을 시키는 장치이지 뭐 그 에어컨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됐든 뭐 그 일반 내연기관차가 됐든 뭐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갖고 딱히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질문에 주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안건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그 산업단지공단 그 한정원 팀장님께 이제 질의가 올라온 내용인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제 지자체에 있는 산단에서 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에 있는 기업의 아리백 이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한국형 아리백인 K 아리백 제도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지자체 산단 기업들의 K 아리백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이나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앞서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주로 산단 내에 그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구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의 아리백을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아리백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고 K 아리백 제도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 간에 협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K 아리백 제도는 제가 좀 부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K 아리백이 이제 그 금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아리백이 그 최근에 좀 그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다수 아리백에 일찍이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급망 쪽에 아리백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벤더사한테까지 이제 아리백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도 아리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기업들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전담 부서라든지 인력도 많이 좀 부족하고 정보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리백은 하긴 해야겠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리백, K 아리백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의 이행 방법론이 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뭐 그 녹색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REC 구매, PPA 등등 많은데요. 다소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업 여건에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은 확대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분께서는 저희 공단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실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아리백도 이제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따로 수립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 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그리고 이제 별도의 설명회 중견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같이 이렇게 지역 순회 설명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홍보 안내 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우리 기술보증기금 김대원 단장님에게 이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탄소 가치를 평가해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치 금액을 계산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했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기고의 김대원입니다. 그 탄소가치 평가 모델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작년에 녹색 보증을 저희가 이제 정부의 3차 추경으로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보증 중에 일부 보증건에 대해서는 탄소가치 평가 모델을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해서 한 보증에 저희가 이제 탄소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보증 1억 원당 한 160톤 정도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 시범 케이스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증을 이제 올해는 1,750억, 그래서 이제 5년간 내서 총 7천억 원 진행할 예정인데,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면 보증 금액에 따른 정확한 탄소 감축 기여도가 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탄소 감축 효과를 이제 평가해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보증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효과는 확실히 나는데 어느 정도 날지는 조금 더 저희가 하면서 사례를 구축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질의를 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인의 이제 김도훈 이사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 폐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에너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의제가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뭐 물질 재활용이라든지 열적 재활용, 그다음에 화학적 재활용 이렇게 리사이클링의 종류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수익성이 저하돼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접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에코인에서 하고 계시는 화학적 재활용 방법, 이건 이제 뭐 산업용 연료라든지 뭐 가스업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이 화학적 재활용 방법의 수익성, 이거는 타 리사이클링과 다른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는지랑요. 이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나오게 된 연료의 가격 경쟁력은 어떠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화학적 재활용이 요즘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온 기술은 아니고요. 거의 한 30년 이전부터 있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시장 원리 때문인 거죠. 예전에는 수거해서 분리한 다음에 돈이 되면 다시 파는 거고요. 돈이 안 되면 그냥 묻어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시멘트 회사에서 예전에는 돈을 받고 그것을 처리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재활용 그 가치가 자재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선별업체에서 돈을 받으면서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 그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비용을 내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처리 비용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만큼 선별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럼 이거를 더 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대마다 소각이 메인이 되기도 하고 매립이 메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물질 재활용이 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제는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중립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묻거나 소각하거나 그리고 그 물질 재활용하는 것들이 좀 한계에 온 거죠. 한계에 왔고
사용한 폐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돌아가는, 그게 가장 지금 현재 ESG 상황에서 제일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법 개정이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이때까지 환경부에서 재활용 열분해 유에 대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하점 문제 때문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도 해결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분해를 해서 기껏 기름을 얻었는데 그것을 다시 연료로 쓴다는 거, 그냥 불에 떼어서 쓴다는 것은 탄소 중립에 이제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아니고 열분해 유의 품질만 좋아진다면 그러면 다시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열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대답이 다 된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답변 주시는 와중에 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 기업 피칭 발표해 주신 5개 기업의 대표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후환경 대응에 노력해 주시는 5개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제약 등 정부나 기관의 건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요, 제 기준으로 좌측에 앉아 계시는 H2 주식회사의 한신 대표님부터 쭉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2 대표이사 한신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대용량 2차 전지,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 이제 저희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의 그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2가지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뱅커빌리티를 확보하는 것, 즉 뭔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뭐 회사의 브랜드가 됐건 제품이 됐건 이런 뱅커빌리티를 확보하는 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성숙한 뭐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가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 이렇게 한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그 뱅커빌리티 측면에서는 그 파이낸셜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랙 레코드 부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뭐 오늘 있는 이러한 포럼을 비롯해서 파이낸셜한 섹터, 그것도 또 이 프라이빗한 파이낸셜한 섹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술들, 소셜 벤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어서 파이낸셜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트랙 레코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의 트랙 레코드는 굉장히 중요해서 기후 변화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트랙 레코드에 따른 뱅커빌리티 부분을 양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뭐 옆에 계신 뭐 에너지공단 이런 데서도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트랙 레코드 확보, 즉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의 트랙 레코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2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쪽 측면에서는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기술들에 대한 뭐 보조금 제도를 좀 마련해 준다면은 훨씬 더 쉽게 사업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스파 정택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 폐여망을 가지고 자원 순환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거랑 조금 부합되는 의견이긴 한데요.
기존의 폐플라스틱, 페트나 폐필름과 같이 레코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자원화가 되지 않던 물질들을 자원화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국내에서 데이터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자원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통계화 그리고 수치화될 수 있는 인프라나 그 다음에 이런 조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소셜 벤처들 저희 소셜 벤처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이런 친환경 사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의무이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에 소요되는 각적 자원이나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초 2008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디스링크 제품을 내놓고 그리고 현대차와 국내 1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약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한 2년 전서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 규모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연구 개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하고 그리고 사회적 그런 가치 같은 것을 이런 것들을 기업 문화에 녹여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기업 자체의 몫이 돼버리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로 거래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을 주고 서로 협력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OEM이 어려우면은 실제 부품 업체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도 저희는 좀 나은 편인데 이것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 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이게 전기차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 확 바뀌게 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심도 깊게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나라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을 포함한 글로벌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개발도상국의 ODA 사업 주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쓰는데 그런 FS 지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의 관련 기관들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면 FS 정도 지원금들은 사실 이제 그쪽 개도국 관련된 기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 이제 사업성 예산, 뭐 이제 일종의 시범 사업이 됐든 본야세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좀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애공단의 FS나 이런 걸 진행한 다음에 뒤로 이어지려면 수출입은행의 EDCF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이카 사업 등을 뒤로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애공단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자체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FS와 시범 사업이 좀 같이 되는 그런 예산 규모가 좀 확대가 되면 애공단이 이제 에너지공단이 좀 기반으로 하는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략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열분의 유화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이제 30년 이상 다 되었던 기술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옛날부터 없던 기술은 아니고 단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게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는 폐플라스틱 문제가 이제 굉장히 첨예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슈화해서 탈이슈화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 정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슈가 이번에 이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과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이미지가 그렇게 뭐 하이테크 이미지나 그 클린 이미지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 터부시되는 것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이슈를 정해놓고 항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피칭 기업 그 대표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탄소 중립의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들어와서 기존 기술과 경쟁을 하려면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저부터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피칭 기업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산업단지 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업단지 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제도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단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5개 신기술 뭐 이제 가진 피칭 기업분들 발표 잘 봤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요자라고 볼 수 있고 이 피칭 기업들은 이제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신기술과 신아이디어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뭐 R&D 지원이라든지 저희 산업단지 공단에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저희 산업단지 관련해서 뭐 에너지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뭐 아직까지는 잘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 목표를 한 2024년까지는 그 좀 정확한 통계를 좀 만드는 부분을 해서 같이 함께 이런 그 사업을 아까 저희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으니까 각 기업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산업단지 공단하고도 한번 이제 이런 입주 기업들 지원을 위한 한번 논의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단지 입주 기업 또는 그 조성된 단지 안에서 탄소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겠지만 아마 그것이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원하지만 기업이 실제 이제 그렇게 시설을 추진한 과정에서 이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공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한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기업들한테도 부담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단하고도 그런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이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제 지붕에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이제 교체해서 에너지를 이제 절감한다든지 그런 교체 사업에서도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에너지공단하고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증을 통해서 자원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산업단지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감축만 하고 효과만 있으면 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적 보상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업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그 할당, 그러니까 배출권을 이제 할당받고 그만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할 만큼 하기 때문에 더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외부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할당 대상 업체,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경계 외부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감축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입주 기업들도 이제 감축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감축량이 예를 들어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배출권으로 이제 수익화해서 또 기업들도 이제 그런 그 투하된 그 자금이라든지 비용을 일부 회수하고 그런 이제 유인책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보도 이런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이라든지 자금 지원 제도 이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또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5개 이 피칭 기업 대표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피칭해주신 각 기업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이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부에서 말씀 주신 탄소 가치 등을 우리 그 피칭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치 계산을 해보셨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신 그 대표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기부에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아직 적용해 보지는 못했었고요. 굉장히 좀 좋은 그 가치 계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같은 그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분야에서는 탄소에 대한 가치까지는 아니고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배출량의 절대적인 양, 뭐 이제 몇 톤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 절대적인 탄소의 감소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가치 부분까지는 아직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업하는 데 좀 반영을 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스파는 아까 발표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버진 나일론 대비 이 리사이클 나일론을 했을 때 1kg당 3.86 정도의 지금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지금 유럽에서 LCA 평가, 즉 전과자원 평가를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고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데이터라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에 저희가 폐화망을 처리해서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재생산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선수요 물량을 양산을 하게 되면 약 연간 4,000톤 정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일론을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환산해서 탄소 저감량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지금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평균가를 곱했을 때 연간 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계시는 탄소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소 가치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저희 같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탄소 가치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서부터의 어떤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탄소 가치의 그런 기능을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천 개의 업체들이 다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뤄내는 어떤 탄소 저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다 저희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또 OEM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데, 아까 저희 계획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공장 만들 때는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제 좌장님부터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업계는 이제 RE100이나 이런 그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사업의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생존 차원에서로 지금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그 사실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이제 그 조사 같은 걸 저희는 했던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 의미는 이제 정확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역으로 좀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예를 들면 뭐 신재생에너지를 예를 들면 그런 그 탄소 절감을 하는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엔지니어링하고 시공 구매 조달을 해서 이제 발주자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발주자는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가치 계산을 하는 게 아주 쉬운데, 저희 같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저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네, 열분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가 국한이 안 되고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인풋 대 아웃풋에서 그 경제성 원리 자체를 따지긴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열분해를 하려고 하는 그 폐플라스틱이 이제 1톤이나 2톤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패킹이 돼서 분해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플라스틱이 어떤 성상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분해유가 일단 나오게 되면 일단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그 화학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 납사 가격 기준에 일단 맞춰야 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리터당 대충 뭐 500~600원 선이라고 하면 현재 시세로, 그럼 거기서 이제 원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저희들이 비즈니스 모델 산출할 때 많이 산출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부에서 말씀해 주신 탄소 가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탄소 배출권이 아직 이 원료 열분해유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이 부여된 바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실증 단계고요. 앞으로 이렇게 그 탄소 배출권이 부여가 되면 그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유니티, 지금 제 옆에 계신 김종균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니티 게임 엔진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링보다 어떤 점이 효과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발표도 마지막에 했는데 질문도 마지막에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유니티 게임 엔진하고 머신러닝은 결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자체 결합한 지금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사에서. 그리고 유니티 게임 엔진이 원래 기반이 거기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게임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고객 친화적입니다.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실사 모델 기반에 한 고객 친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다는 거, 그게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활발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죠. 큰 도전이고 이게 특정 분야에서만 열심히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 사회에 어떤 혁신, 변화가 있어야지만 달성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오늘 언급된 기술들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 탄소 중립이 온실가스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과제들도 발표가 됐고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우리 또 이렇게 국민들의 저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러져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